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과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이해 한번 하면서 넘어가 봐야겠죠. 자, 이 용어에 나오는 말씀드리는 것들도 다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 꼭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선물 구매 볼게요. 자, 미래에 필요할지 확신할 수 없지만 미리 구매하는 것, 우리 주식도 선물 시장, 선물 거래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미래에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미리 한번 구매해놔 보자 라는 게 선물 구매고요. 자, 기회주의적 행동, 자, 벌써 안 좋은 느낌이 들죠? 자기만 챙기는 이기적인 행동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촉진 일탈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판매 촉진이 아닌 녀석들, 불법적 모든 행동들이 촉진 일탈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고요. 공제 전환이에요. 자, 제조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지출하는 고정 금액을 우리는 공제 전환이다. 누가? 제조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지출하는 고정 금액이 공제 전환이다.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내점률입니다. 내점, 고객이 점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점포 앞을 지나는 유동 인구의 유입률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내점률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촉진 광고입니다. 자, 우리 촉진 광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싶은데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 단기간에 직접적인 효과를 뽑으려고 하는 것이 촉진 광고다. 자, 요게 왜 나오냐? 자, 우리 이미지, 자, 우리 점포의 이미지라는 것은 단기간에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를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촉진 광고를 해당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인적인 속성이 강하다라는 말이 우리 유통관리사 시험 보면서 중간중간 나와요. 자, 이건 결국 뭐냐? 고객이 직접 홍보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즉, 요거는 뭐냐? 우리 바이럴 마케팅 이런 것들이 또 해당할 수 있겠죠. 고객이 직접 홍보에 참여한다는 게, 인적인 속성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파일럿숍, 안테나숍, 자, 우리 TV 프로그램도 지금 파일럿 방송이다. 시험적으로 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숍도 마찬가지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빨리 파악해보고 한번 분위기를 보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셀링 한번 볼게요. 업, 위로 올리다죠. 셀링, 팔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사려던 제품보다 더 비싼 제품을 사게 옆에서 이제 막 말을 하는 거죠. 고객님, 원래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비싼 걸 팔게 하는 것을 업셀링이고요.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교차 판매는 뭐냐면은, 자, 소비자가 사려던 제품에 추가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비싼 거를 사게 하는 것이 업셀링이었다면은 다른 제품도 추가로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업셀링과 교차 판매의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드럭스토어 보시겠습니다. 자, 의약품이나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취급하는 복합 점포고요. 전문 할인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문화하여 깊이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곳이 전문 할인점이다. 자, 그리고 회원제 도매클럽은 일정 회비를 내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우리 회원제, 우리 클럽에 가입을 하시면은 할인된 상품을 판매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회원제 도매클럽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대형마트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시 연가 전략인 EDLP, Everyday Low Price죠. 그리고 PB 상품, 그리고 무상표 상품을 포함한 고회전 전략을 추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자료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1차 자료, 직접 수집한 정보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학급에 학생이 몇 명이냐? 자, 내가 직접 세본 거예요. 31명이더라. 그렇구나. 요거는 1차 자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2차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조사했더라도 이미 수집된 정보입니다. 2차 자료의 아주 핵심적인 거는 이미 수집된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통계나 판매액, 매출액 비율,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인터넷 검색하거나 뭐 워크넷 가서 정보를 찾아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2차 자료. 이미 조사된 자료는 2차 자료다. 즉, 2차 자료를 통해서 1차 자료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나올 수 있으니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매해 볼게요. 자, 지역적으로 거래 조건이 다른 경우 A 지역에서 B 지역에 팔아 수익을 얻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쌀이 1kg에 500원이에요. 근데 이게 서울에 오니까 서울에서는 쌀이 1kg당 1000원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경기도에서 쌀을 사서 서울에다 팔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전매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해외에서도 전매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합법적인 사재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자, 유보 가격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국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자, 국밥 나는 한 6,000원짜리 먹어야겠다 했는데 이 가게 가보니까 다 7,000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안 먹겠죠. 그래서 이 상품이라는 것이 유보 가격, 고객의 유보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팔리지 않는다, 잘 팔리지 않는다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준거 가격도 있어요. 자,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자, 요것도 유보 가격이랑 상당히 내용이 비슷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내가 이미 가격을 정해 놓은 거예요. 아, 나는 5,000원짜리 이상이면 안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보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밥이 6,000원이야? 나는 5,000원짜리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지 뭐 6,000원까지는 괜찮아 라고 하는 나의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상한선의 금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최저 수용 가격이 있어요. 자, 소비자가 제품의 질을 의심하지 않는 최소한의 가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 노트북인데 이번에 뭐 노트북이 뭐였죠? 플랫북인가? 뭐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200만 원인데 누가 갑자기 20만 원에 판대요. 야, 이거를 이렇게 싸게 팔아? 의심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제품의 질을 의심하지 않는 최소한의 가격은 최저 수용 가격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EDLP 제가 또 말씀드릴 거지만 간단히 보면은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예요. 그래서 항상 싼 값으로 팔겠다는 저가 전략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는 것보다는 이 시장의 점유율을 꾀하기 위해서 많이 선택을 한다는 거. 그래서 경쟁을 기반을 한 가격 결정 방법이다라는 거 같이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많은 사은품들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샘플 우리 많이 봤죠? 자, 신제품의 경우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조금 제공해 주는 거죠. 화장품 샘플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쿠폰은 신제품을 사용이나 반복 구매를 촉진할 수 있게 요번에 요거 사시면 저희가 5만원 할인 쿠폰을 드려요. 이런 쿠폰 개념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가격 할인 패키지 있죠. 가격 할인 패키지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제품의 양을 늘려주거나 묶어서 판매를 해서 뭔가 할인의 느낌을 주는 방법 세 가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점포 디자인 요소에 뭐가 해당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외부, 내부장, 외장, 내장 디자인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자, 진열 부분, 그리고 레이아웃이 점포 디자인 요소에 속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정성적 기법, 자, 사용자의 경험이나 견해 같은 주관적 요소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정성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토론, 협의, 이런 것들로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표적 집단 면접 보겠습니다. 자, 표적 시장이 있겠죠. 이 표적 시장에 소비자를 6명에서 12명을 무작위로 선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발해서 면접과 토론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표적 집단 면접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표적 집단 면접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서비스의 특징 한번 이해해 볼까요? 서비스의 시험 자주 나오는 특징은 요 네 가지입니다. 무형성, 소멸성, 이질성, 비분리성인데요. 자, 우리 서비스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무형성이고요. 그리고 누가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멸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누구에게나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 아니죠. 뭐 어른이라면 어른, 그리고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 그리고 VIP라면 VIP 이렇게 서비스라는 것은 다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과 동시에 사라진다라는 비분리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머천다이징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머천다이징 중에 크로스 머천다이징이라고 있어요. 자, 소비자가 내가 한 제품을 구매하러 왔는데 그와 연관된 다른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넥타이를 사러 왔는데 셔츠까지 사버리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 아까 봤던 거 뭐였죠? 교차 판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교차 판매의 느낌이 들어간 게 크로스 머천다이징이다.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연관된 상품을 함께 진열하거나 연관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을 인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를 통해 고객들이 연관된 상품들을 동시에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대표적인 예로 샴푸, 린스, 정장, 넥타이, 구두, 셔츠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 자, 느낌이 바로 오시죠? 자, 이번에 인스토어 머천다이징 보겠습니다. 인스토어, 가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죠? 그래서 한정된 매장, 즉 매장이죠. 매장에서 생산성이 높은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품의 진열, 판촉 등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자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매장 내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효율을 높은, 생산성이 높은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매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천다이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과정들을 머천다이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게 나눠봤을 때 두 가지로 또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광의의 머천다이징, 넓게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부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까지의 모든 과정을 우리 광의의 머천다이징으로 보고요. 좁은 의미죠. 협의의 머천다이징은
매장을 진열하는 거, 디스플레이 하는 거죠. 그래서 상품화하는 계획의 정도, 이런 조그마한 것들. 그래서 광희는 거시적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허비는 미시적인 머천다이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게요. 리스크 머천다이징이라고 했습니다. 리스크는 위험이죠. 그래서 이 리스크 머천다이징의 핵심은 노리턴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자, 이 물건을 사갔어? 아, 근데 노리턴입니다. 절대 저희 환불 안 해드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소매상이 다 못 파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원래는 도매나 제조업자에게 저희 못 파는 거 다시 환불할게요. 이런 식이 가능했는데 이 리스크 머천타이징은 아, 괜찮아. 우리 못 팔아도 이 재고 반품 안 할 거야. 요거 그냥 우리가 다 안고 있을게. 소매상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내용이 리스크 머천다이징에 있다. 이 리스크를 내가 안겠다라는 거죠. 자, 스크램블드 머천다이징입니다. 야, 이것저것 막 섞여 있다. 스크램블드 에그 그 요리가 있죠. 소매점에서 취급하는 상품 이외의 계열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올리브영 이런 데 가면은 화장품 가게인데 수입 과자 이런 걸 꼭 같이 팔아요. 이게 바로 스크램블드 머천다이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엔드매대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엔드매대라는 것은 3면이 개방되어 있는 매대예요. 진열대 양 끝에 위치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마트를 갔다 쳤을 때, 자, 이렇게 여기는 무슨 식품 코너, 여기는 뭐 공산품 코너 이렇게 했을 때, 자, 요 끝에 부분에 하는 친구들 있죠. 자, 이쪽에서도 보이고 이쪽에서도 보이고 이쪽에서도 보이는 요 끝에 있는 것들을 엔드매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눈에 잘 띄는 상품을 진열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엔드매대 점검 사항이 좀 있습니다. 자, 계절성이 맞는가, 테마가 명확한가, 자, 제한형으로 생활 감각에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신선식품이라면 신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대량 판매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소비성과 회전력을 가지고 있는가, 신제품, 히트상품, 광고상품 등이라면 유행성 고려가 되어 있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뭐 이마트나 대형마트 가셔서 보셨을 때 아, 엔드매대가 요거 잘 지키고 있나? 라고 보시면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경쟁의 형태 4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점적 경쟁이에요. 그래서 상품 차별화, 가격 경쟁, 비가격 경쟁 등이 발생하는 것이 독점적 경쟁이다. 외워주시면 되고요. 과점적 경쟁은 공급자의 수가 비교적 적어요. 그래서 공급자 간의 반응이 기업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점적 경쟁의 특징이다. 보시면 되고요. 완전 독점이라는 것은 한 기업이 상품을 공급하며 가격 차별 결정이 가능하죠. 즉, 완전 독점은 결국 한 기업이 하는 거죠. 자, 완전 과점은 뭐냐? 소수의 판매자예요. 그래서 담합이 가능하다라는 게 완전 과점 상태에서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담합을 통해서 가격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올리고 있다는 씁쓸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게 바로 완전 과점입니다. 자, 그러면 유통 마케팅 조사의 표본 추출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추출 유형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단순 무작위 표본, 모집단의 모든 표본을 말 그대로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확률적 표본 추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층화 확률 표본, 모집단을 동질적인 몇 개의 층으로 나눠서 각 층, 각 집단이죠. 각 집단으로부터 무작위 추출을 하는 것이다. 자, 이것도 확률적 이제 확률 표본 추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군집 표본, 모집단이 상호 베타적인 집단으로 나눈 후 면접할 몇 개의 집단으로 표본을 추출한다.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확률 표본 추출입니다. 자, 4번부터는 비확률 표본 추출인데요. 먼저 판단 표본입니다. 자, 내가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자, 조사 목적에 적합한 모집단으로 판단되는 특정 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한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집단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할당 표본 볼게요. 자, 모집단을 동질적인 몇 개의 층으로 나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층어 확률 표본이랑은 비슷하죠. 자, 근데 각 집단으로부터 판단, 자기적으로 추출한다. 자, 무작위로 추출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층어 확률 표본과 할당 표본이 다른 거는 이 집단을 이제 판단, 자기적으로 추출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편의 표본 볼게요. 임의로 지역과 시간대를 설정해서 원하는 사람으로 표본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본 추출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나눠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소매점 포지셔닝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듣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사용 상황에 의한 포지셔닝입니다. 자, 뭐냐? 자, 우리 제품은 이럴 때 사용할 수도 있어요 라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게 사용 상황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탈모가 고민이신 분들, 뭐 두피 비듬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 이런 샴푸 쓰시면 좋습니다 라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사용 상황에 의한 포지셔닝이나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저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이죠. 우리 제품은 피부면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좋아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탈모나 비듬 있으신 분들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라는 것도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췄냐라는 그 뉘앙스 자체가 시험에는 다르게 출제되고 있으니 지금 헷갈리시더라도 이 내용 알고 있으시면 충분히 푸실 겁니다. 그리고 경쟁적 포지셔닝. 우리 콜라가 진짜 콜라예요. 자, 이거는 코카콜라와 펩시 콜라의 많은 광고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혹은 삼성과 애플 이런 분들이 이제 경쟁적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입니다. 저희 제품은 최상의 품질, 오가닉 식품이며 전문 식품 소매점입니다. 자, 즉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은 보통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어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뉘앙스 보시면은 아마 바로 선택하실 수 있을 거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이것도 읽으시면은 금방 이해돼요. 자, more for more. 자,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어요. more, 좀 더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지만 같게 파는 거예요. 가격은 같게 판다. 자, 그러면은 좋은 품질 있는 걸 더 쓰려고 하겠죠? 자, 그리고 more for less가 있습니다. 타사와 동일한 품질이지만 더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는 좋겠죠. 근데 기업에게 장기화적이 됐을 때는 기업에게 좋은 장력은 아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same for less입니다. 자, 타사와 동일한 품질이지만 훨씬 더 싸게 판다. 그래서 주로 소비자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라 그냥 반응 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ore for more이나 more for less, same for less는 이제 품질과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크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 세분화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지리적 세분화에 말 그대로 지리적으로 나눈 거죠. 시장을 지리적, 지역이나 지구, 군 등으로 분할해서 세분화한 뒤 집중한,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정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정하는 사업 구역을, 여기는 내 사업 구역이다 이렇게 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세분화예요. 인구 통계학적, 가족, 성별, 나이, 소득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개인적인 것들로 세분화해서 시장을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지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행위적 소분화입니다. 소비자마다 다른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얻어서 이해한 뒤 제품에 관련된 기준으로 세분화하는 겁니다. 자, 소비자가 제품을 얼마나 쓰는지, 그걸 한번 사면 얼마나 많이 사는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리 묘사적 세분화입니다. 자, 고객의 심리 행태에 따른 세분화로서 소비자의 심리적 형태로 세분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소비와 라이프 스타일을 결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캠핑 용품에 좀 더 적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장 세분화 조건이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5가지 볼 건데요. 먼저 측정 가능성입니다. 자, 이 시장이나 구매자에 대한 구매 특성이나 정보를 내가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는지 보는 거고요. 접근 가능성, 세부 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는지 보는 거죠. 유지 가능성이죠. 세부 시장이 이익을 낼 만큼 충분한 크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래야 유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행 가능성, 매력 있는 세분 시장에서 구매자의 욕구에 부응할 만한 마케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근 가능성이 실제로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 한 번 더 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질성입니다. 자, 경쟁사나 기존 상품에 대해 다른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가, 대체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라는 거. 그래서 이 5가지도 시장 세분화하는 조건에 들어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격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분 가격 정책입니다. Two Party Price Policy죠. 자, 기본 서비스 가격에 추가로 이용하는 서비스 가격을 추가하겠다. 그래서 여기선 추가로 이용하는 서비스 가격을 또 따로 추가하겠다라는 개념이 핵심이고요. 자, 그리고 제품 묶음 가격 정책입니다. 제품 말 그대로 묶었어요. 반딩 묶었죠. 그래서 여러 개의 제품을 묶어서 할인해서 파는 거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사기 싫은 것도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필요한 제품이 더 싸다라는 판단이 되면은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스키미 프라이싱 팔리시입니다. 초기 고가격 전략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고가격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내가 투자한 자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 자금을 내가 초기에 빨리 회수를 하겠다. 그래서 초기에 고가격 전략을 해놓고 투자 자금 다 회수했네. 자, 그러면은 이제 후기로 갈수록 이제 싸게 팔자. 그 다음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자라는 게 초기 고가격 전략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침투 가격 전략입니다. 자, 자사의 신제품이 경쟁사보다 우위가 높은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중저소득층을 목표로 정했을 때 아주 효과적이며 이익 수준이 낮아서 경쟁사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침투 가격 전략 상품은 마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저 마진 별로 없는데 우리가 굳이 저희 가서 경쟁을 해야 되나? 라는 느낌을 주게 해서 경쟁사들을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봤을 때 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오픈 프라이스입니다. 오픈, 가격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최종 판매자인 유통업체가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유통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꾀해서 상품 가격을 낮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통업체끼리 가격 경쟁 시키면은 가격을 낮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꾀해야겠다라는 게 오픈 프라이스인 거죠. 그래서 또 이게 특징이 뭐 있냐면은 원래 싼 거를 비싸게 해놔요. 막 원래 10만원짜리인데 막 100만원짜리 10만원 파는 척 하는 상품들, 나쁜 놈들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녀석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오픈 프라이스를 도입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프 프라이스는 자, 통상 가격을 벗어난 거예요. 오프. 우리 세일이라는 한국에서는 세일이지만 외국에서는 오프. 이런 식으로 할인된 가격을 써놓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커의 브랜드를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울렛 스토어 떠올려 주시면 바로 됩니다. 그리고 하이 로우 프라이스입니다. 높고 낮은 가격이죠. 자, 뭐가 높냐? 비싼 제품, 하이의 제품을 일정 기간 동안만 싸게 로우 프라이스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시선과 이목을 끌거나 반응을 보겠다는 할인 행사 전략이 하이 로우 프라이스다. 원래 높은 걸 싸게 판다. 그래서 잠시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EDLP 자주 나왔죠.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입니다. 항상 싼 값으로 팔겠다는 저가 전략으로 수익보다는 시장 점유를 위한 전략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DLP의 경쟁을 통한 가격 정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데요. 자,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자,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자, 내가 사려고 하는 이 포켓몬스터 카드가 4만원인데 3만원이 됐어요. 자, 물론 돈이 있어도 못 사지만 3만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수요량이 늘겠죠. 근데 4만원짜리 5만원 되면 수요량이 감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격 탄력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 탄력성이 낮았을 때 높았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 요거를 이해를 해줘야 우리 시험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가격 탄력성이 낮아요. 자, 그러면은 수요량의 증감이 비교적 덜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완적 재화나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필수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가격 탄력성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격 탄력성이 높은 경우는 뭐냐? 수요량의 증감이 가격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격이 오르고 내림,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 변화도 굉장히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재의 이용이 쉽거나 대안의 수가 많은 경우, 사치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안 사버리거나 그런 결정을 해본다는 거죠. 가격이 1,000원 올랐네? 원래 500원 하던 게 만약에 500원이 올랐어요. 그럼 2배가 오른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상품들은 뭐냐? 대체재 이용이 쉽거나 대안의 수가 많은 경우, 사치품 성격을 가지는 경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찬찬히 읽으시면서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듣다 보면 이해가 돼요. 제가 좀 더 쉽게 드리지 못하는 제 능력도 부족한 능력도 있지만 요거는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분명 이해가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공부를 하시길 바래요. 아니면 그냥 다 외워버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이어서 레이아웃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종업원의 동선은 보행거리가 짧도록 구상해야 된다. 종업원은 동선이 짧은 게 좋죠. 일을 많이 하니까요. 자, 그리고 고객을 위해 여유 있는 동선을 확보하고 매장 모두를 연결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잘 짜야겠죠. 그리고 생산성이 높도록 공간을 잘 설계해야 하고요. 상품 이동 동선은 고객 동선과 교차하지 않아야겠죠. 그럼 고객이 불편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점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고객의 동선을 만들어야 한다. 즉, 종업원의 동선은 짧은 게 좋고 고객의 동선은 긴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객 동선과 종업원의 동선은 교차하는 지점이 적도로 구성해야 된다. 혹은 교차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전반적인 내용 일단 머리에 담아 두시고요. 레이아웃의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두 가지 유형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격자형 레이아웃이 있어요. 말 그대로 기역자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열 기구들이 직각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매장 진열 구조의 파악이 아주 용이한 게 격자형 레이아웃이라는 겁니다. 재고 및 안전 관리도 용이하고요. 통로 낭비가 적어서 반복적으로 상품을 진열하면 유리하다는 거죠. 상품 노출을 더 잘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건물이나 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 코스트가 낮아지고요. 통로 낭비가 적기 때문에 면적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많은 상품 진열이 가능하다. 격자형 레이아웃이 결국에는 창고형이나 이런 마트에서 가장 잘 쓰이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좋겠죠. 자, 이에 반해 자유형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자, 자유형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진열 기구, 비품이 아주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어요. 자, 제품 진열 공간이 대신 적습니다. 그 제품당 판매 비용이 많이 소요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원래 여기다가 100개를 진열할 수 있는데 자유형 레이아웃을 쓰다 보니까 여기에 50개밖에 진열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50개가 원래는 더 진열될 수 있는데 100개 공간에 50개밖에 진열이 안 되니까 가격을 좀 더 높이 책정을 해놔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로 보시면 충동 구매와 자유로운 쇼핑을 유도하는 이점이 되시는 자유형 레이아웃이 있구나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려워 많은 상품에 노출된다. 자, 쇼핑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자, 이걸로 봤을 때 자유형 레이아웃도 동선이 가져야 하는, 레이아웃이 가져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고객 동선을 길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자유형 레이아웃이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 패션 지향적인 점포에서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를 담아두시면 시험 문제 푸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경로 갈등 원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영역 불일치예요. 말 그대로 영역이죠. 테러토리입니다. 상권의 범위, 상권에서의 역할에 대한 견해 차이로 발생을 하는 거고요. 목표 불일치는 구성원 간의 갈등이에요. 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구성원들이 나는 퇴근을 빨리 하고 싶고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둘이 같이 일하면은 싸우겠죠. 그래서 동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지다 보니까 경로 갈등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유통업자와 제조업자의 입장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목표 불일치 상태인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수직적 통합으로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외워주시고요. 자, 정보 불일치입니다. 요거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에요. 자, 고객이 기억하는 정보와 새롭게 제공된 정보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성과 관련성이 차이 나게 되면 갈등 발생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전에 산 선풍기가 있는데 또 아직도 팔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리모컨이 왜 없지? 야, 이 선풍기 원래 리모컨 있지 않았어? 근데 사실은 고객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선풍기 리모컨 뺐네. 야, 변했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정보 불일치 때문에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케팅 조사 기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속학적 조사예요. 자, 민속 느낌이 들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태의 고객을 관찰하여 고객의 실조 행동이나 감정을 파악하는 관찰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내적 타당성이 좀 낮은 편이고요. 이 단점은 고객이 친구나 판매자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국밥 먹으러 왔는데, 야, 오늘은 좀 수육이 땡기지 않아?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나도 수육 땡기나? 내가 수육 좋아하나? 이러고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서베이 조사, 말 그대로 서베이입니다. 목표하는 고객과 경쟁하는 점포의 대표를 선정해서, 자, 내가 이 고객과 이 점포를 한번 선정해서 보자. 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추출한 것을 이제 표본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표본을 추출해서 설문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 고객과 경쟁하는 점포를 선정해서 거기에 있는 것만, 거기에 표본만 추출해서 설문 인터뷰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조사, 인과관계 조사를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둘 이상에서 실험군을 만들어서 인과관계의 원인으로 보는 것을 다르게 적용해서 실험군마다 다른 반응이 나오는지 계속 확인을 해보는 거죠. 반복적인 조사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전문가 조사가 있습니다. 전문가 조사는 굳이 설명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전문가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번부터 3번 여기 있는 내용들까지는 전문가가 딱히 등장한다라고 시험에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마케팅 조사를 하는데 전문가가 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 조사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과목 첫 번째 영상 일단은 마무리 지을 거고요. 자, 두 번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정리해 놓은 이 내용들은 다 시험에 1회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다 요 내용만큼은 알고 시험을 보러 가셔야 우리가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합격 점수는 60점이니까 내가 공부했던 문제가 많이 안 나와도 돼요. 충분히 틀려도 되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공부한 내용만 꼭 맞춘다면은 100% 합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